그 미국 중앙은행의 최근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국내 경제 지표, 또 시장 반응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요. 이 복잡하게 얽힌 경제와 시장의 신호들, 이걸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님의 투자 결정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 맞추듯이 자료 속 핵심들을 좀 연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마침 청취자님께서 주신 자료들이요. 현재 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아주 중요한 맥점들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 이게 큰 물결인데 이게 우리 경제나 환율, 더 나아가서는 원자재 시장, 개별 기업 실적까지 어떻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 연결고리요. 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역시 미국 중앙은행 결정 아니겠습니까?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네, 내렸죠. 3.75%에서 4.00% 구간으로 조정했는데 동시에 그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자산 줄여나가는 속도, 이것도 사실상 멈추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거 상당히 완화적인 신호 같은데 근데 정작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엄청 신중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 온도 차이,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에요. 뭐랄까,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이다 하면서 더 확실하고 좀 빠른 속도를 기대했는데 그렇죠. 기대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중앙은행은 딱 한 발짝만 내딛고는 주변을 이렇게 살피는 모양새죠.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이게 딱 발생한 겁니다. 괴리감. 네, 섣불리 미래 경로를 약속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셈인데 이건 결국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좀 너무 앞서갔던 걸까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주식시장 반응도 자료 보니까 좀 갈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빅테크나 AI 관련 이런 데는 괜찮았던 반면에 금리나 경기 민감도가 높은 소비재, 금융주 이런 데는 좀 부진했다고요. 이게 단순히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복합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 더 시원하게 못 내리나 이런 실망감이 작용했겠죠. 네. 근데 조금 더 깊게 보면요. 시장이 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게 좀 드러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미래 성장 기대요? 네, 인공지능 혁신이라든지 기술주 중심의 생산성 향상 같은 이런 장기 성장 스토리가 있는 쪽으로는 돈이 몰리는데 당장의 소비 위축이나 금리 부담을 느끼는 그런 전통산업 쪽은 좀 외면받는 현상. 이게 금리 결정의 불확실성이랑 맞물려서 더 뚜렷해진 거죠.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소비자 물가지수 보니까 여전히 전년 대비 3.0% 상승 수준이라고 하니까 목표치인 2%와는 아직도 거리가 좀 있네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중앙은행이 자신 있게 속도를 못 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물가 상승률 자체가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고 특히 그 서비스 물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좀 끈적하게 잘 안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끈적하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막 빠르게 내렸다가 혹시라도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면 그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겠다 이런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고용지표나 물가 데이터 하나하나에 시장의 모든 신경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런 신중한 분위기랑은 좀 다르게 국내 상황은 자료 보니까 의외로 수출 쪽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5% 이상 크게 늘었고 조선업 수주도 좋았다. 이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좀 희망적인 신호로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우리 경제랑 증시의 핵심 동력이니까요.
수출 회복세가 확인됐다는 건 아주 고무적이죠. 네. 청취자님, 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간조되었는데 이게 단순히 국내 경기를 넘어서요. 글로벌 IT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소위 그 반도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신호탄,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봄이 온다면 진짜 좋겠는데 그런데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니까 모든 품목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좀 있다고 하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해요. 무역 흑자 규모도 지난달보다는 좀 줄었다는 점도 있고 이거 마냥 낙관하기는 좀 이른 걸까요? 반도체가 이끄는 회복세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온기가 다른 산업 분야나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널리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온도 차이. 네.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좀 부진하다거나 특정 품목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전체적인 회복 탄력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따라서 반도체 회복이라는 빛과 함께 아직 온기가 닿지 않는 그림자 영역도 동시에 봐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온도 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겠군요.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을 볼 때 반도체 관련주는 그럼 계속 좋게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시장 성장은 이게 구조적인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오른 만큼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냥 막연히 반도체라는 이름표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그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도 실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 예를 들면 차세대 메모리, HBM 관련 장비나 소재, 아니면 AI 칩 설계 기업, 이런 식으로 좀 압축해서 접근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아, 밸류체인 안에서 더 자세히요? 네, 동시에 너무 과열된 중소형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환율 문제 한번 짚어보죠. 자료에 따르면 달러 원 환율이 1,420원에서 1,435원 사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왜 달러 강세가 이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앞서 이야기한 그 연준의 신중한 태도, 이거랑 관련이 깊은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이게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아, 역시. 시장은 미국 금리 인하 시작했네? 그럼 이제 달러 약세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준이 아니, 아직 멀었다. 천천히 가겠다. 이런 신호를 주니까 실망한 달러 매도세가 좀 주춤하고 오히려 달러를 다시 사려는 심리가 유지되는 거죠. 네. 여기에 더해서 유럽이나 다른 주요국 경제 상황이 미국보다 더 불안하다. 이런 인식도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심리를 좀 부추기는 요인이고요. 아, 다른 나라 상황도 있군요. 네, 국내 수출이 개선된 건 물론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이 변동성 같은 이런 수급 요인도 여전히 환율을 흔들 수 있고요. 듣고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가 정말 복합적이네요. 그럼 당분간은 이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제 생각에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경로가 좀 더 명확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기 전까지는요. 현재와 같은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라든지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출렁임은 있겠지만 큰 추세가 바뀌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환율 문제가 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를 들어 S&P 500 ETF에 투자한다고 할 때 환율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게 또 고민일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환해지 상품이랑 비해지 상품을 좀 섞는 전략을 언급하던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 주식 자체의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화로 환산했을 때 최종 수익률은 환율에 크게 좌우되죠. 맞아요. 달러 강세가 예상되면 환 노출형, 그러니까 비해지 상품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원화 강세, 즉 달러 약세로 전환될 경우에는 환 해지형 상품이 수익률 하락을 방어해 주거든요. 네. 지금처럼 환율 방향성이 좀 불확실할 때는 어느 한쪽에 올인하기보다는 환 해지형과 비해지형 상품을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는 것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반씩 투자한다면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그 영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죠. 아, 일종의 보험 같은 거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유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제유가가 최근에 반등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산유국들이 증산을 중단하기로 한 영향이 크다고요. 이건 또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가 상승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면 에너지 기업이나 정유, 화학, 운송 업종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여주죠. 관련 기업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어렵게 잡아가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생산 비용, 물류비 다 상승하고 이게 결국 최종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인플레이션.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경로에도 당연히 부담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유가 상승세가 만약 계속될 경우에 에너지 관련주 투자는 괜찮은 전략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때문에 조심해야 할까요? 이것도 좀 헷갈리네요. 여기서도 역시 선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유가 상승 모멘텀을 활용은 하되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지, 그리고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 단순히 유가 상승에만 베팅하기보다는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런 우량 에너지 기업이나 아니면 꾸준한 배당을 주는 에너지 관련 ETF 같은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위험 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유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모든 에너지주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채권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있지만 속도와 폭이 불확실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 채권에 투자해서 금리 하락 효과를 좀 노려볼 만한 시점일까요? 지금 장기 채권,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듀레이션이요? 네, 그 듀레이션이라는 게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인데 이게 길수록 금리 변화에 채권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리거나 중간에 다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기 채권은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만기가 비교적 짧은 중단기 우량 채권을 중심으로 그것도 분할 매수하면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점진적으로 평균 듀레이션을 늘려가는 방식이 변동성 관리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연준이 자산 축소 속도를 늦추겠다 이렇게 한 거는 채권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 아닌가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준이 시중에 채권을 내다 파는 속도를 줄이겠다는 의미니까 채권 수급에는 분명 긍정적이고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죠. 네. 하지만 그 효과가 시장 금리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당장의 금리 결정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쇄할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하나만 믿고 장기 채권 투자를 막 늘리기는 아직 좀 이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하고 각 자산별 전략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청취자님의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과 내수 부진이라는 그 온도 차이, 이걸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가 좀 고민일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온도 차이가 국내 포트폴리오 전략의 핵심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형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는 글로벌 경기나 기술 사이클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내수주는 국내 금리나 소비 심리, 정부 정책 이런 데 더 큰 영향을 받죠. 그렇죠. 현재 상황처럼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는데 내수는 여전히 금리 부담이랑 소비 위축 우려가 있다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두 그룹 간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균형이요? 네. 예를 들자면 수출 민감 대형주,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것들과 함께 금리 변동이나 경기 침체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내수 방어주, 예를 들면 통신, 필수 소비재, 일부 제약 바이오 같은 것들을 함께 담아두는 전략이죠. 다만 중소형 내수주는 실적하고 밸류에이션을 좀 더 꼼꼼히 따져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위험을 분산하고 또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이겠네요. 마지막으로요, 환율 관련해서 좀 더 실용적인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1,430원 수준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새로 달러를 사려는 경우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네.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현재 환율 수준 1,430원 내외라고 하면
과거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더 안 오른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애매하죠. 네. 따라서 보유 중엔 달러를 지금 전량 원화로 바꾸는 것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비해서 일부는 좀 보유하면서 나머지는 목표 환율을 정해놓고 분할 매도하는 전략. 이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분할 매도? 네. 반대로 신규로 달러를 매수해야 한다면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사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방식, 달러 코스트 에브리징이라고 하죠. 이 방식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원화 강세, 즉 달러 약세 전환 신호가 좀 뚜렷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환해제 상품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발언, 또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결과, 그리고 국제 유가 변화, 이런 것들이 환율 변동의 주요 트리거가 될 테니까요. 이 뉴스들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앞으로의 속도는 여전히 데이터에 달려있다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와 현실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국내 경제는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회복세는 긍정적이지만 내수와의 온도 차이는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달러 강세와 유가 상승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은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 옥석을 가리고 환율 변동성 관리를 위해서 해지비 해지 상품을 혼합하고 중단기 중심의 신중한 채권 접근, 에너지 섹터에 대한 선별적 관심, 그리고 국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출주와 내수주의 균형을 잡는 것.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님의 자산 배분 전략 세우시는데 좀 의미 있는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했던 것처럼 기술주, 특히 AI 관련 분야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전통적인 소비재나 금융 분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뚜렷하잖아요. 네, 그렇죠. 대비가 확연했죠. 네. 청취자님 자료들에서도 이 대비가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과연 이게 단순히 금리 변화에 따른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걸 넘어서서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디형이 재편되는 그런 더 깊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는 아닐까요? 아,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앞으로 이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관찰해 보시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